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12초 지나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는 17건의 직권조사 과제 중에 11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진상규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고요.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확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변을 포함해서 일부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 최기영 변호사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기영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4년 꽤 긴 시간 동안의 활동을 마쳤어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쳤는데 일단 그 4년간의 활동이 갖는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정 권한과 책임을 갖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체계적인 진상조사 활동을 벌이고 그에 따라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앞으로 국가와 미래 세대가 수행하여야 할 과제와 역할을 정리하는 일 모두 최초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 차원의 최초 보고서라는 점이 더욱더 중요한데요. 과거 보안사에서 발간했던 50 전사나 육군본부에서 작성했던 광주 사태 초안 등에서는 5공화국 시절에 발간한 기록으로서 그 신군부 집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미화하려고 5.18을 폭동으로 규정했거든요. 네. 노태우 정권에서 육군대책위원회에서는 군의 과잉 진압에 시위대가 불법 발포하니까 자위권을 행사했다는 오늘날 논의되는 그 왜곡적인 시각의 주류적인 그 시각을 형성했어요. 모두 정권의 시각이 반영된 겁니다. 네. 1988년 국회 광주 청문회도 청문회는 이루어졌지만은 그 후에 3당 통합이라는 정치적인 역풍을 맞아서 당초 예정됐던 국회 보고서 작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과거의 국가 보고서가 지금까지 아직 없거든요. 네. 예, 최초입니다. 조사위는 올해 법에 따라서 6월 26일까지 종합보고서를 발간해서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마치면 발간되는 종합보고서에 대한 공신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의 국가가 공신력을 부여한 보고서.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점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고 내용에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 등에 의한 그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책임론에 대한 언급도 했었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진상조사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법률에서 규정한 진상규명의 범위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조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직권조사 과제가 있고 피해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신청을 해서 조사를 하는 신청조사 과제가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21개의 직권 과제를 설정해서 7개의 과제에 대해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그 21개의 직권 과제를 17건으로 병합했던 것입니다. 신청 과제의 경우는 216건의 신청 접수를 받아서 그중에 82건은 진상규명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진상규명 불능 또는 각하 등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직권 과제 가운데서 북한 특수군 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고서는 개인정보 삭제 문제 때문에 공개를 미루다가 어제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좀 특수하게 직권 과제이기도 하지만 그 피해자가 존재하는 신청 과제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조사위가 확보한 52건의 의혹 가운데 피해자가 조사에 동의한 19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추진했다고 하고 그 가운데 16건의 유형에 대해서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해요. 결과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요. 네. 포갑적인 진압작전과 불법적인 연행, 구금,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아니라 연행해가지고 당시에요. 당시에 조사 과정. 당시에. 예. 그리고 또한 피해자들이 이 피해로 입고 있는 2차 피해, 뭐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 신체적 후유증에서는 임신, 출산에 문제가 발생한 그런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80년, 90년대가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가 좀 경색되었었잖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부장적 사회제도 하에서 사회적인 피해까지 다 기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예 지휘계통을 통한 조직적 국가 폭력, 성폭력이 자행됐다는 것도 확인됐대요. 뭐 작전 초기부터 남성은 진압봉으로 머리를 때리고 여자는 옷을 벗기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대검으로 옷을 찢어 벗기기도 했다고 하네요.
이 입증의 한계도 있고 피해자 중심주의로 요즘은 그 여러 가지 그 시각이 완화되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모자란 점들이 있고 또 이 피해 사실이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 회복이라든가 위로의 방안 제시 자체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네. 듣기에 조금 좀 충격적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는 그냥 사실에 그렇습니다. 바탕해서 지금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범죄가 확인이 됐고, 네. 그리고 지시 자체가 남성은 진압봉으로 머리를 때리고 여자는 옷을 벗기라고 지시를 받았고 대검으로 옷을 찢어 벗기기도 하였다. 이렇게 단정을 사실의 바탕으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보고서 공개 이후에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최근에 5.18 주사위 보고서 평가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네. 보고서에 대한 평가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날 이제 기자단과 그 시민단체 또 뭐 광주 시민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네. 그래서 보고서 평가회의 발제를 듣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걱정 또 분노를 표출해 주셨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싸워왔는데 이제 다시 왜곡을 막기 위한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냐는 시민분의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실을 말해줄 거라고 생각한 보고서를 그렇죠. 상대로 또 그 안에 있는 왜곡을 또 우리가 또 싸워야 되는 거냐? 그렇죠. 5.18 주사위의 핵심 과제는 어떤 겁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네. 신군부 세력은 5.18을 폭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벌써 1997년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주도 세력에 대한 반란 수괴 등에 대한 그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따라서 그 규범적인 평가는 완결된 거거든요.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신군부 세력이 규정했던 5.18에 대한 왜곡의 구조가 이 끊이지가 않아서 2021년에는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규정까지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화 규정화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조사위원회의 목적은 법에 아주 명시적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그 시기에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조사위원회의 핵심 과제도 이런 규범적인 틀 안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거의 왜곡 활동을 바로 잡는 것이 그 목적, 핵심 과제였던 것입니다. 네. 대법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두환을 위시한 그 신군부의 그런 반란 관련해서 반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란으로 규정을 했고 광주 시민들의 시위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좀 밝히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포 명령자라든가 암매장이라든가 뭐 북한군 개입설 뭐 이런 것들 지금까지 계속해서 왜곡되고 또 유튜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실을 이번에 밝혔다고 보십니까?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직권 과제 중에서도 민간인의 사망, 상해, 집단 학살, 행방불명자의 규모를 좀 밝혔어요. 네. 또 향후에 그 행방불명자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암매장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등을 구축한 것도 성과라고 할 수 있고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이나 북한 특수군 침투설은 허위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개별 조사 보고서 내용이 어떤 전두환을 정점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의 책임, 집단 발포와 체계와 경위,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 전개상 등을 개별적으로 밝히고는 있는데 세세하게 보면 또 개별적인 결과가 조금씩 또 미묘하게 다릅니다. 체계적으로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사위가 좀 전에 말씀드린 헌법적인 또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미 확립된 그리고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런 규범적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조사를 수행하였는지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된 직권 과제를 보면은 그 문제점을 너무나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기고 피습 사건이나 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책임 소재,
안매장지의 소재와 유해 발굴과 수습에 관한 사항, 민주화운동 이후 국가기관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에 대한 이런 직권 과제에 대해서는 모두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시민군이 그 전남 일원의 무기고를 탈취한 시가 상당히 빠르니까 시민군이 일찍부터 무장했던 거고, 또 일찍부터 무장한 시민들의 총격의 위험성을 느낀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자위권 발동이 우발적이었던 것만큼 계엄군이 조직적으로 뭐 시신을 안매장하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낮고, 결과적으로는 폭도들의 폭압적인 시위에 대한 계엄군의 과잉 진압이 광주 사태의 진상이라는 이런 왜곡적인 시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 조사 보고서 같은 거 이걸 조사를 하면 사실의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근거를 대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당시에 아주 이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네. 추측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그냥 단정을 내리는 게 아닌가. 저희들도 비판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 전원위원회가 열려서 개별 보고서를 채택 불채택을 결정하거든요. 네. 불채택 결정된, 그러니까 진상규명 불능 결정된 이 과제들에 대한 소수 의견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우려들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사실을 전체적으로 보아서 비교해서 그렇죠. 또 상충되는 말이 있다면은 또 한번 검증을 해서 그 검증을 거쳐서 사실 확정해야 되는데 네. 두 가지 사실을 나란히 병립해서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 이를테면은 왜곡을 이 보고서가 명시적으로 기술했다는 게 아니라 왜곡의 가능성에 그 불씨를 그대로 살려두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폭도였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무기고 필수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무기고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시민군이 이제 무기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네. 시점 자체를 어떻게 보면 조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시에 경찰들도 그 시점 자체를 조사를 하면서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 번 밝혀졌고 네. 특히 그 과거 전두환 회고록 관련 재판에서 그 문제가 법원에 의해서도 다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두환이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기고 피습 시점이 우리가 지금 알려진 사실은 5월 21일 오후 1시경에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전두환 쪽은 그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거예요. 뭐 권일병을 그러니까 결국 무기고 피습 사건이 중요한 게 오전에 피습을 해서 무기를 탈취한 시민군들이 일부는 아시아 공장으로 가서 장갑차를 탈취해가지고 일부는 무기를 소지하고 일부는 장갑차를 타서 그 도청을 수비하고 있던 계엄군을 포압적으로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권일병이 사망하고 장갑차에 깔려서 사망하고 또 시민군이 그렇게 총 쏘고 그러니까 계엄군이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자위권 행사한 거 아니냐. 이게 전두환 회고록의 시각이거든요. 근데 그 지금 방금 무기고 피습에 대해서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나면서 네. 방금 그 오전에 피습될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한 아주 빈약한 그 어떤 사실 자료들을 그대로 병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기고 피습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경찰 조사도 있고 그거를 다 서로 체크를 해가지고 확정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결과가 엄격하게 증거 조사를 하고 당연하죠. 심지어는 여러 사람 불러서 방금 말씀드린 회고록 재판에서는 증거 조사 증인도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요. 증언도 법원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듣고요. 네. 이런 거기다가 당사자가 있으니까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공방까지 거칩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해가지고 인정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무기고 피습에 대해서는 경찰서 그 무기를 보관했던 경찰청에서도 보고 그 여러 가지로 결과 조사를 한 바가 있고 네. 국방부에서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씩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추가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시간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들여다봐야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과거에 그 전두환 회고록 관련 재판에서 진상 규명된 판결문보다 오히려 후퇴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실관계 때문에 네. 오히려 재판보다 후퇴한 거 아니냐.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됐다면 뭐 이제 그것이 전부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냥
명백하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검증하고 네.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는 것이 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그걸 되돌려 놓는다는 거예요. 원점에서 네.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다들 뭐 선거 생각하고 계실 텐데 지금 선거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거 당연합니다. 이 지금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최초의 국가보고서입니다. 예. 이게 발간이 되면 나중에 이것이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이 뭐 아무리 보완을 한다고 해서 국가보고서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새롭게 검증하고 새로운 사실을 수립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네. 언론에서 이걸 문제 제기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MBC 외에는 잘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보기엔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그 조사 보고서의 폐기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그 어떤 개별 과제에 대한 보고서 결론에 네. 향후 과제로 언급된 부분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네.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와 보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피해자 중 포상 및 보상 관련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 필요하다. 트라우마 사례 조사 및 대규모 실태 조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과제일 것 같아요, 이게? 방금 언급하신 그 성폭력 네. 사건, 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 보상 대책을 강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기술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 언급이 여기서 언급되는 피해자는 군경 피해자입니다.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지난 평가회에서 시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진압군으로서 임했던 군경을 과연 국가 권력의 희생자로 봐야 되느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제가 논의를 지금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째서 이런 향후 과제가 제시된 피해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18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 피해자 그 유가족들은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계엄군과 경찰들이 이런 피해자로 규정되어야 된다는 것인지 이러한 진상조사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관점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것인지 시민단체의 폐기론은 이런 바탕에서 주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위원회는 뭐라고 합니까? 폐기할 수 있다고 합니까? 조사위원회는 지금 폐기는 불가능하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진상 규명을 하라 그랬더니 왜곡의 씨앗을 이렇게 뿌려놓고 법에 근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조사위원회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법률 자체로 보면은 위원회 자체가 작성을 해서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해야 되는 보고서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1년에 2번씩 작성해야 되는 활동에 관한 조사 보고서가 있고 네. 올해 6월 26일까지 작성해야 된다는 종합 보고서 이 두 가지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개별 과제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는 그 위원회가 작성해야 된다고까지 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단지 개별 과제에 대한 진상 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에서 소관조사위원회에서 이걸 작성해 가지고 사무처장 보고를 하고 위원회가 채택 여부만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쨌든 진상조사 보고는 그 개별 과제에 대한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보고서를 바로잡는 것은 위원회의 당연한 업무 범위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이 혹시 있습니까? 수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이미 조사위원회는 작년 12월 26일로 조사 활동 시한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측면 고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 이후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까? 개정법 논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조사위원회는 지금의 틀을 뭐 연장을 하든 아니면은 뭐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발족을 시키든 이걸 받아가지고 또 연계해서 민관 합동으로 어떤 조사를 하든 입법적인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잘못됐다, 폐기해야 된다 이게 단정이 아니라 이게 왜곡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 보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간다면 새로운 국회에서는 이거를 빨리 어떻게 보면 들고 나와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선은 어쨌든 이
현행 법에 의한 조사위원 활동 시한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2월 26일로 조사 활동 시한이 끝났다는 게 조사위원회의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 갇혀 있지 말고 지금 개별 검토 보고서의 왜곡이라든가 오류들이 발견이 된다면 또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면은 조사 보고서 발간을 위한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시한은 아직도 6월 26일까지 남아 있거든요. 현행 법상으로도. 그러니까 조사위원회가 너무 이렇게 지엽적인 시각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역사와 미래의 대중 앞에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놓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 최기영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이거는 또 추가로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